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연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우리 수석연구원 양성훈 수석연구원님이신데요.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이고요. 저는 이 법인 컨설팅을 1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석연구원님 전직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또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의 회장님을 직접 모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물론 회사의 규모는 다르지만 우리 이제 법인의 오너에 대해서 그래도 그때 근무하신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 네, 도움 많이 상담할 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정관 좀 이게 상법 이제 하고 관련된 거여서 네네. 저도 처음에 이 정관 공부할 때 이게 한국말인데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좀 쉽게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관은 이제 상법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정관의 정의 그리고 또 상법과의 관계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관은 법인의 조직 체계와 운영을 위한 핵심 문건으로 상법의 기초에 작성됩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 93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 4월 15일에 250개 조문이 재개정되었습니다. 네, 2012년이면 수석연구원님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50개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대표님들이 다 숙지하기가 어렵다 보니 여기에서 나의 권리 또 나의 의무 이런 것들이 바뀐 내용을 모르면 네네. 좀 손실을 본다거나 또 예상치 못하게 내가 몰라서 또 어떤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관의 세부 내용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관을 대표님들이 만드실 때 물어보시는 게 이거 공증 꼭 해야 돼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공증은 왜 받아야 되고 공증을 또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공정증서 등본은 증거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 외부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네.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인가공증인으로 구분하고 둘 다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을 수행했던 사람에 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판사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네, 맞습니다. 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네요. 근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공증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 정관? 또 왜 이거 공증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되는 것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은 거, 이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요? 상법에서는 마지막으로 수정된 정관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를 나오거나 임원이 퇴직금을 받아가는데 과하게 받아갔다라고 판단되면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공증을 안 받고 주총을 열어서 정관을 변경했다라고 서식만 갖고 있으면 믿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수정하시게 되면 주요 사항들, 주요 조문들을 바꿨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거나 한 건 아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네, 대항력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네네. 공증을 해놓으시는 게 어쨌든 안 했을 때보다는 나에게 유리하네요. 네, 본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전장치. 자, 첫 번째 이제 공증은 나를 위해서 안전장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우리 돈이 나가는 거, 뭐 이런 집행에 관련된 거는 변경을 하면 꼭 해놔야겠네요. 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등기. 네, 어떤 경우는 뭐 또 등기를 하라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거 안 해도 된다더라.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 네. 네. 등기를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면 언제 꼭 해야 되느냐. 네, 그 민법에서는 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상업등기라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법인등기라고 합니다. 네, 상업등기는 상법에 의해서 법정 기재사항을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는 기업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고요. 법인 설립 시에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내용을 절대적 기재사항, 또 정관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조문들을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대표님들께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등기 요건도 까다로워서 정관의 조문을 포함했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는 조문들이 있고 또 정관에 포함했을 때가 아니라 실행했을 때 등기를 요하는 조문도 있고 또 정관에 포함했고 실행했지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세 가지네요. 네, 되게 어렵고요. 네, 각각의 조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는 조문이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법 935개 조문 중에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8가지가 들어가고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40에서 4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정관의 포함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제 법인 설립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다 등기 사항이고 네, 요게 바뀔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바뀌었는데 안 하면 네, 이것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가 나온다. 예,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이 상대적 기재사항이 대부분 이제 임원과 주주의 권리하고 좀 직결된 게 맞는 것 같던데. 네, 임원의 재규정도 상대적 네. 기재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실행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이거 너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상대적 기재 사항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관의 핵심 사항이고요. 네.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 정관에 포함함과 동시에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대표적인 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도 그렇고요. 그거는 정관엔 들어있는데 등기가 안 되면 무효입니다. 정관 자체가. 네, 그리고 실행했을 때 등기를 요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종류 주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포함했어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의 대표 주사가 임원의 재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원의 어떤 이익과 직결된 내용들이네요.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잠깐 이제 짚어주셨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뭔가 권리 같은데 어떤 네. 권리인가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관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넣는 경우는 통상 IT나 컨텐츠 산업, 그러니까 외부의 좋은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회사 차원에서의 보상제도 그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계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한도는 상장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가능하고 비상장사는 10%,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관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 회사들은 네네. 외부에서 이제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 해올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줄 수 있고 네, 또 그렇죠. 내부에서도 우리 이제 정말 유능한 사원을 안 뺏기기 위해서도
네, 또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주식 매수 선택권. 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스톡 옵션이나 스톡 그랜트. 네, 네. 요거는 좀 이제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회사들은 활용할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주권, 이제 정관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제 저희 정관에 나와 있는 뭐 상호, 뭐 본점 소재지, 뭐 공고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요새는 이제 공고가 신문에도 해도 되지만, 또 인터넷으로, 네,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던데, 이런 걸 질문하세요. 네. 자, 이렇게 홈페이지로 했을 때의 뭐 장점, 또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인터넷 공고 같은 경우에는 등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고 공고 라인이나 게시판이 있으면 전혀 문제 없이 등기가 되고요. 공고 라인이나 게시판이 없으면 보정 처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실제 감자 때문에 해보니까, 네. 홈페이지로 하겠다고 한 회사들은 꼭 홈페이지로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감자가 그 팝업으로 띄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고민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고가 비용은 안 들어서 좋은데 실무하다 보니까 좀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 사업 목적이에요. 아, 네, 네. 네. 그럼 뭐 실제 하는 사업을 넣으시면 될 텐데 왜 사업 목적을 넣을 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런 잘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사업 목적은 통계청에서 만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준하고 거기에 세세 분류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장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도 추가가 필요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업 목적을 수정하실 일이거나 아니면 만드실 때는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시고 상상하고 싶은 사업을 모두 목적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영문자, 대문자에 아랍의 숫자 5자리가 붙습니다. 영문자, 대문자를 대분류라 하고요. 아랍의 숫자 앞에 2자를 중분류, 세 번째를 소분류, 네 번째가 세분류, 다섯 번째 마지막에 세세분류입니다. 우리가 사업 목적 추가할 때는 세세분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7월부터는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길게 보고서 할 사업 목적을 넣어놓는 게 이제 중복해서 등기 비용을 안 들일 수 있는 하나의 네네. 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석연구원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창업 감면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사업 목적이 하나만 있었고 또 다른 사업 목적으로 하면 이것도 창업으로 봐줄 수 있잖아요. 직업적 매출을 네.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네. 네, 통상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혹시라도 중복이 돼도 실제 매출로 따진다. 네네. 그러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사업 목적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에서 대표님들이 보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주 관련된 게 보통 정관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필수 기재사항 다음에 주주가 중요하니까. 다른 거는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우리 왜 그 세법 개정 2012년도에 될 때 종류 주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아, 네. 예, 상장사는 원래 있었는데 비상장 회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약간 용어도 생소해서 종류 주식. 예, 종류 주식이 뭔가요? 네. 통상 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 주식을 말합니다. 종류 주식이라 하면 보통 주식이 아닌 기타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이나 의결권의 행사 여부, 자녀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을 말하고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전환주, 상한주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상장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비상장사는 25%를 한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비상장 회사 대표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회사 주식의 25% 비율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이 종류 주식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뭐 장점이 있을까요? 제 실제 사례인데요. 네. 과거 한 10년 정도는 우선주를 과점주주 법인세 이천압세 의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피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천압세 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본인의 아들, 딸은 이미 다 증여나 기타 뭐 물려줄 재산들은 다 주셨기 때문에 손주들한테 그 아들,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손주들은 예쁘죠. 네, 엄청나게 이뻐라 하십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산을 손주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식은 주고 싶은데 보통 주는 이천압세 의무가 따라가니까 네, 그때 우선주를 발행해서 네, 배당에 대한 우선권만 갖고 차등 배당으로 재산을 상당량을 이렇게 다 나눠줬었습니다. 차등 배당 될 때면 효과가 더 컸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주식들은 보통 벤처캐피탈에서 투자 받으실 때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을 투자 받으시면서 상환 전환 우선주를 많이 발행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경영 간섭이나 본인 스스로 경영적인 판단을 하실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네네. 아까 이제 손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경우는 이제 주주로서 어떤 의무는 없는데 배당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그 종류 주식이 김영식 보통 주식 외에는 다 종류 주식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배당 우선주, 배당을 주는 그런 경우에 종류 주식에 따라서는 발행할 때 배당을 뭐 2배로 준다거나 뭐 이런 주식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주나 자녀들한테 이제 주식을 종류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좀 배당 비율을 높게 해서 준다면 약간의 예전에 썼던 차등 배당과 좀 비슷한 효과가 있겠네요. 차등 배당 효과까지는 못 가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일반주, 그 보통주 네, 배당 그 금액보다는 좀 더 높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해당 내용은 주식의 종류로 해서 주식과 주권 그 조문이 있습니다. 정관에 거기에 이제 배당률을 네, 실질적으로 삽입하시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 따라서 신주 인수권 이제 제3자 배정이 있는 회사도 있고 이게 안 들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떨 때 쓰길래 요 신주 인수권 제3자 배정이 필요할까요? 보통은 회사의 주주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본인의 주식의 비율만큼, 주식수 비율만큼 신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 주주를 제외하고 제3자 주주에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이요? 예. 그게 뭐냐면 액면가 10,000원짜리가 시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제3자는 시가 10만 원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회사에 출자하게 됩니다. 주주 전원이 출자에 참여하면 액면 증자나 시가 증자가 가능하지만 주주 전원이 아닌 경우는 네, 불균등 증자라 해서 시가 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당 10만 원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10만 원은 어떻게 회계상 처리가 되느냐? 만 원은 자본 계정에 자본금으로 들어가고요. 네, 9만 원은 자본 계정에 자본잉여금, 정확하게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당 10만 원 전액이 자본 계정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자본분의 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 항목이 올라가고 부채는 그대로니까 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회사들한테 요긴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저희가 이제 감액 배당하고 많이 연관을 짓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초과금은 그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주주들이 좀 감액 배당을 해서 그 금액만큼은 세금 없이 네네. 네, 개인화할 수가 있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세법이 개정돼서 법인의 주식은 뭐 장부가나 네. 자본금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 주식은 뭐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조금 요건 의견이 뭐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 준비금액 감소라는 상법 규정이고요. 상법 461조의 2입니다. 상법 461조는 네, 준비금의 자본 전입, 무상증자를 말하고요. 준비금의 감소는 네,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투자금 회수 항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준비금이라고 하면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말하는데 그건 이제 상법 용어고요. 회계상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이익 준비금을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정 준비금이 납입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문이고요. 네. 이제 한편으로는 이익 준비금을 가져가실 때는 영업이익에서 파생된 거라 당연히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주식 발행 초과금은 네, 주주 권익으로서 투자금 회수로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2년 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은 뭐였냐면 빼가시는 게 이전에는 네, 세금을 붙일 수 없다가 기재부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법인 주주의 입장에서는 투자금만큼만 네, 그 무상으로 그러니까 세금 보고, 없이 네네, 네. 보고 있고 그 이상은 그 투자금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붙이겠다라는 거고요. 소득세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 계산하는 수식을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소득세법으로는 개인은 어렵습니다. 개인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 또 뭐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은 요거를 이제 법인세법하고 같이 연관해서 예.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회사의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2, 3년 안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뀌겠죠. 소득세법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있는 회사는 어쨌든 지금 현재 법으로도 세금이 없으니까 네. 개인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세금 없이 개인화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세금 내면서 개인화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네. 네. 오늘 또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기본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쉽게 되네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 말씀해 주셨고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 예도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많이 본 게 그 회사들 중에서 주식 양도 제한이 이제 등기부에 있는 회사들이 한 10개면 하나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예,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 회사는 뭐 없는 회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양도 제한 규정을 둬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꼭 둬야 되는 회사. 예, 예. 네. 주주 구성이 요즘에는 가족법인이 한 80%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좀 법인 설립이 좀 된 회사들은 제3자들이 실제 투자자로서 네,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은 뭐냐면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소수 주주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 주주가 있으면 경영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 주주더라도 완전한 타인이 아닌 지인들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지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투자금 회수차 주식을 팔고 나갈 때 완전한 제3자가 들어오게 되면 네, 경영상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제한 규정을 둬서 네, 이 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을 좀 사달라 요청할 수 있고 청구한다라 그러죠. 청구하게 되면 회사는 한 달 내에 가부를 판단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 통지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주식을 살 양수자를 네, 매칭해 주든지 아니면 해당 주식을 회사가 사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주도 가족 간에도 이제 주식에 대한 분쟁이 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상담 들어오시는 경우에 형제 간에도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이 주식 양도 제한은 있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국 보호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네. 게 있고요. 가족 간에도 그런 분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이 주식 양도 제한 때문에 또 불편하거나 또 단점도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절차상 뭐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면 그냥 바로바로 주식의 양수도가 가능한데 절차 규정이 있다 보니까 네, 한 달 20일 정도, 뭐 2달 정도는 네, 그 과정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거죠. 승인을 꼭 받아야 되니까 네네. 또 살 사람을 회사가 정해주지 않으면 회사가 사줘야 되고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은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상법 개정됐는데 반영 안 돼 있는 게 10억 미만인 회사의 이제 감사. 아, 네. 네. 감사는 이제 상법 개정되면서 10억 이상인 회사가 의무인 거잖아요. 네. 이사회와 감사.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10억이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10억이 안 돼. 요건 이제 자산하고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 네. 설립할 때 자본금 맞습니다. 보통 1억, 3억이 많으시죠. 요런 회사가 감사를 두시고 뭐 이사회도 두신 회사가 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감사나 이사회가 있다는 것은 또 그거에 따른 뭐 의무 규정이나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감사나 이사회를 두었을 때 또 이 회사의 의무, 그 감사의 의무, 이사회를 의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없는 회사랑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정관에 보시면 이사가 2분인데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요. 네, 이사가 4분인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3분 이상이면 이사회가 자동 구성됩니다. 네, 상법 강행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사와 감사가 같이 있는 이제 회사들은 감사의 선임 의무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이 되면 선임 의무가 있는 거고요. 상금감사 규정은 자산 1,00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직책이 사내이사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임원에 대한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사내이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폭도 사내이사가 훨씬 크고요. 다만 이제 감사가 존재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발기인 제도라고 아시잖아요. 법인 설립이 발기 설립이 있고 변태 설립이 있죠. 발기 설립은 납입자 자본금 전액을 주식으로 받아가는 거죠. 네, 그게 발기인이고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발기인에 대한 제도는 그 기준이 2001년 7월 24일부터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만 발기인총회 의사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조사 보고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는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법무사님들께서 다른 임원, 뭐 사내이사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가족 중에 한 분을 감사로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감사가 있으면 감사 보고서가 있어야 되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요. 네. 네, 대부분은 이제 감사만 있고 네, 외감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은 그냥 스킵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제 설립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가족들이 대부분 감사인데 네, 원래 가족이 감사인 게 좀 안 맞죠. 네,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사, 임원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우리 대표님들이 대부분 임원이면서 주주여서 이제 주주에 대한 거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주주하면은 이제 배당이잖아요. 네. 배당에 있어서 우리 정기 배당, 뭐 중간 배당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뭐 이런 것은 뭐 정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익 배당은 네, 정기 배당을 하시는 부분은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도 이익 배당은 당연히 정기 배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배당과 현물 배당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두 개 조문은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정관에 포함하고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배당은 현금으로만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현물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재산을 배당하는 걸 말하고요. 통상 부동산이나 회원권 등을 배당할 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당을 하는데 현금이 아닌 다른 거로 주고 싶다라는 회사들은 반드시 그 규정이 있어야 되네요. 네, 현물 배당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현물에는 뭐 제한은 없나요? 네, 따로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융상품일 수도 있고 네. 회사가 주고 싶은 거 또 주주가 받고 싶다고 하면은 그 가치만큼 네네. 현물 배당을 하면 되네요. 네. 또 이제 주주하고 관련된 게 네. 아까 이제 세법 2012년도 개정될 때 뭐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대해서 아, 네. 요게 이제 비상장 회사도 들어왔다 그러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것은 뭐 어떤 의미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무상증자를 말하는 거고요. 네, 이때 무상증자의 재원은 법정 준비금입니다. 상법상 법정 준비금은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말하고 회계에서는 자본 준비금이라는 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자본 준비금과 회계에서 가장 부합되는 개정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이익 준비금을 재원으로 증자하게 되면 이를 무상증자라고 하고요. 주주로부터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네, 유상 무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으로 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돈은 안 내시는데 이때 세금 이슈는 어떻게 돼요? 세금은 따로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따로 돈 세금 내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는 뭐 이 주주들한테는 되게 회사에 기존에 있는 걸 갖고 하니까 내 돈도 안 들어가고 지분도 늘어나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사가 좀 요거는 활용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많이 해서 이익준비금 적치가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제3의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불균등 증자라고 해서 아까 시가증자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상적인 활동으로 네, 그 법정준비금이 늘어난 회사들은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하면 주주들한테 많은 권익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역시 또 그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 회사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 네. 그런 제도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현금 여유가 이제 없으신데 어떤 제도가 바뀌면서 네.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데 현금이 지금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걸 못 한대요. 대표적으로 저희 차등배당이 그랬었거든요. 네. 내년부터 차등배당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회사에 현금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방법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배당을 주총에서 결의하게 되면 결의일로부터 한 달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한 달 안에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다음 달 10일이면 원천징수 세액 15.4%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원천징수 세액 납부할 돈만 있다면 우선 배당을 결의하시고 그 3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3개월이 넘으면 배당금 지급 시기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미지급 배당금이 가수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수금으로 처리해 놨다가 추후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석연구원이 배당은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뭐 증여 후 소각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둬야 되는데 예. 이런 회사들도 그럼 올해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현금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금은 지금처럼 이제 30일 안에 안 주고 네. 이런 식으로 미수금으로 잡고 미지급금으로 미지급금으로 잡고 네네. 뭐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방법은 안 써봤습니다. 네, 왜 같은 그러냐면 로직이어서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배당금은 미처분 이익영웅을 대상으로 네, 네. 하는데 네, 자기 주식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실행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당연히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하니까. 네네. 네. 요거는 당장 우리가 내년에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좀 관련된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려서 법 바뀌기 전에 꼭 해야 될 회사들은 뭐 네. 활용하면 네,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관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주주까지밖에 못했어요. 아, 네. 임원이 훨씬 더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임원의 그런 권리 이런 것들하고 정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수, 퇴직금, 뭐 유족 보상 이런 네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상여금 관련해서도 지급 규정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갈수록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원의 규정에 대해서 정관하고 정관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또 다음 편에서 좀 준비를 해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석연구원님 대표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표님들께서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니까 정관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워낙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컨설팅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 조문으로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조문들을 좀 세심하게 좀 깊이 있게 좀 아시면 대표님들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저희와 이 컨설턴트들과 만나서 얘기하실 때도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네, 수석연구원님께 정관 컨설팅을 받으신 대표님들이 보통 전후의 차이점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 정관을 바꿀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법무팀, 회사의 법무팀에 맡겨서 정관 뭐 주총 서류 만들고 법무서식 만들고 신정관이라 해서 그냥 간입만 해서 갖다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신구정관 비교표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 서류 전에 신구정관 비교표로 기존에 갖고 있는 정관의 조문들이 어떤 뭐 장점이 되는 것도 있고 단점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뀌는 정관은 다 장점이겠죠. 장점 위주로 구성이 되니까 비교표를 안내해 드리고 한 2시간 정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나면 대표님들께서 아, 정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자기 주식도 이런 거구나. 네, 그러면서 고마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용어만 익숙하셨는데 네. 그것의 정확한 의미와 또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한눈에 좀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다음에는 임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관에 대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